나치 독일은 다른 사회와 차별화될 것이었다. 히틀러의 꿈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독일은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독일은 독일로 개명되어 역사상 가장 발전하고 번영하는 도시가 될 것이었고, 그 위대함은 로마와 아테네와 같은 고대 제국의 수도들을 빛바라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권 12년 후 독일은 동맹국의 공습으로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 시설이 파괴되고 공급 라인이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남은 시민들은 대부분이 폐허와 시체로 가득한 도시를 방어하는 데 투입되었고, 총격 소리와 T-34 탱크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폐허 아래, 종말이 오기 전에 지도부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좁은 벙커 안에서 히틀러와 그의 나치 독일은 둘 다 임박한 멸망을 마주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피러러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끝까지 머물러라. 피러러 아돌프 히틀러의 끝까지 머물러라.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일의 독일 지도부를 위한 벙커 건설은 193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대공습 보호소로 시작하여 1944년 말에 독일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벙커는 총리 관저 건물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며 2개의 연결된 보호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보호소는 상부 또는 전방 벙커로 알려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 더 낮은 벙커는 피러 벙커가 되었는데, 이는 지하 25m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콘크리트 지붕이 3m 두께로 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가장 무거운 폭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피러와 그의 상위 계층들은 폭탄과 대포탄이 끊임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독일의 전쟁 노력과 도시 방어를 계속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라디오를 통한 외부 군대와의 통신이 불안정해지자 피러는 결국 히틀러 청년단의 소년들을 사용하여 히틀러의 서면 메시지를 베르마흐트의 소수의 남아있는 장교들에게 전달하는 사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절 중 한 명이 바로 아르민 레만이었는데, 그는 단지 16세의 나이에 자신이 숭배하는 피러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레만은 나중에 그 암울한 마지막 날들에도 여전히 피러에 대한 믿음이 최고였던 것을 회상하면서, 폭탄이 내리쬐는 동안에도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이 한 번도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1945년 1월 16일에 벙커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반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피러는 전쟁 동안 독일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수도 도시 아래에 있었고 그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파킨슨병의 발병, 그리고 그의 개인 의사들이 주는 강력한 약물 혼합물의 결과로 그의 정신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을 크게 믿는 그는 Me-262, 제트 전투기, VI 발사체, 미사일, 그리고 마우스 초중량 탱크와 같은 놀라운 무기가 독일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그를 상황의 현실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러한 무기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동맹국의 폭격기에 의해 천천히 먼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벙커 자체도 히틀러를 그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호화롭게 꾸민 그곳에는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프레드릭 대왕의 그림과 잘 갖춰진 와인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벙커 내의 서비스에 보호받고 돌봐지면서 전쟁 상황은 히틀러에게 거의 메타텍스트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1945년 3월과 4월 사이에 집결되는 고리가 독일의 방어를 이끌어가는 그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벙커에 있던 사람들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감옥이며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파멸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히틀러의 찾았습니다. 많이 미워하는 개인 비서인 마틴 보르만은
와인 저장고에 다니며 소비에트 연방군의 강간 갱단으로부터 피신한 여성들과 함께 그의 상표적인 방탕을 즐기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벙커 안의 사람들의 타락은 16세의 젊은 나치인 레만조차도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받고 도시의 방어자들과 레드 아미 사이의 거리 전투의 대학살로 다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번 섹스와 알코올의 난무를 목격한 후 레만은 2명의 굶주린 남자들이 식량을 위해 부상당한 말을 쪼개고 있는 것을 발견해 놀랐습니다. 그 가련한 생물은 아직 살아있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시민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1945년 4월 초) 거의 250만 명의 레드 아미 병사들이 독일 수도 외곽에 진출하였고 결연한 독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주 안에 도시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그 달 동안 히틀러는 레드 아미가 가까운 지하에 머물면서 레만과 같은 수비자들을 점차 약화시켰습니다. 소비에트군은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며 도시 전투를 벌였고 지도자 조셉 스탈린은 나치 지도부의 탈출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쪽에 위치한 기술적으로는 아직 독일 통제해 있는 나머지 독일과의 거의 모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비록 상황의 실상은 많은 독일 지휘관들이 이전에는 노력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지시하던 필요 없이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히틀러는 도시 내의 병사들에게 내린 명령이 자살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무시되기 시작함으로써 신경쇠약을 겪고 처음으로 전쟁이 패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살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벙커 안 사람들이 자살 계약에 연루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 공군의 수장인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가 무력화되었다고 느껴 독일의 지도력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히틀러는 이것을 반역으로 보았고 괴링이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고 체포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벙커는 영국 방송 공사에서 받은 뉴스를 통해 히틀러가 SS의 전수장인 하인리히 힘플러가 서방 동맹국과 연락을 취하고 그가 히틀러를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러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플러는 독일의 나머지 부분을 항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소비에트 연방이 아닌 그들에게만 제안되었고 이 제안은 거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는 분노하여 힘플러를 반역죄로 체포하고 총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SS 대표 헤르만 페게라인은 벙커에서 탈영죄로 구금된 상태였으나 에바 브라운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총살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고 이 사건은 총신부 일어났습니다. 페게라인은 출산 예정인 여동생 그레텔과 결혼했습니다. 1945년 4월 28일 벙커 외부에서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레드 아미는 이제 독일 중심부인 포츠담 광장에 도달했고 벙커에서 1km 미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의 압박과 받아온 약물의 칵테일로 인해 마음이 아직도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그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조각난 상태였고 수도도 파괴되었으며 심지어 가장 신뢰받는 내부 원로들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히틀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자신의 죽음 준비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의 조건으로 반항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4월 29일 새벽 직후에 히틀러는 그녀에 대한 친절과 감사의 표시로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당일 이른 시간에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합법적인 결혼을 위한 서류가 벙커에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마이클 바그너가 장갑차를 타고 전쟁으로 파괴된 거리를 지나 러시아의 무기 사격을 피해 그들을 위해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나섰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정치 경력 초기에 그의 공식 사진작가로 일하던 도우미로서 에바 브라운을 만났습니다. 중산층 가톨릭 배경의 브라운은 나치의 선전에 적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히틀러와 함께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냈으며 스키와 수영으로 자신을 즐겁게 했습니다. 브라운이 히틀러의 정치 경력이나 전쟁 시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비범한 삶에 일정한 정상성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그가 환상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한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다며
독일의 벙커를 떠나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는 시도를 거부했고, 그는 그런 충성도가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행사는 마틴 보르만과 나치의 선전 장관인 요제프 고벨스가 목격했습니다. 상당히 소박한 결혼식 리셉션과 아침 식사 후 히틀러는 그의 사적 비서와 함께 사무실로 퇴장하여 그의 마지막 유언과 증서를 집필했는데, 그는 그것에서 요제프 고벨스와 대장군 칼 베른츠가 각각 히틀러와의 콩리와구가 수반이 역할레울 그의 죽음 후에 이어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몸과 세 아내들이 죽은 후의 대처 방법을 준비했고, 동맹인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의 애인의 운명에 대한 이탈리아 뉴스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이 정육점의 고기처럼 가로등에 매달린 모습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4월 30일) 새벽, 히틀러는 마지막으로 전술 상황을 점검하며 아마 마지막 순간의 기적을 비밀스럽게 기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시 주변의 독일군은 포위되어 천천히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가장 극단적인 나치 조종사들만이 서방 동맹국을 피해 도망치려는 노력으로 공중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 200시간 정도의 히틀러는 벙커의 스태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하우 수용소에서 일하던 의사인 에른스트 슈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 여성, 아이들에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히틀러를 바라보며 그는 나중에 피러러를 줄어든 구부정한 사람으로 묘사하였고, 그의 몸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피러러는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 파티에 참석했으며, 이 파티에는 에바 히틀러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축하 행사 도중 슈넥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히틀러와 SS 의사 베르너 하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아내와 동시에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히틀러와 이바의 계획은 사이안화 칼륨 알약 복용과 동시에 서로를 쏘는 것이었으나, 에바는 새로운 남편을 쏠 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히틀러는 사이안화 칼륨 실패 두려움에 사랑하는 개 블론디에게 캡슐 시험해 보았고, 그 개는 거의 즉시 죽었습니다. 오전 6시에 소비에트 병사들이 총리 관저를 공격했지만 물리쳐졌고, 히틀러에게는 그들이 벙커를 점령하기까지 24시간 미만이 남았다고 조언되었습니다. 1시간 후 히틀러는 마지막으로 햇빛을 쬐기 위해 아내를 따라 벙커를 나섰습니다. 히틀러는 그가 촉발시킨 전쟁의 소리 때문에 입구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마지막으로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점심 후 남은 스태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전에 모두가 마지막까지 싸우거나 총을 맞아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후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해질 무렵에 빨갱이 군에게 잡히는 것보다 도망치려고 시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아돌프와 에바 히틀러는 그의 개인 숙소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히틀러의 사복 하인츠 링거와 마틴 보르만이 방에 들어가 그들의 생명이 없는 몸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촉발시킨 피러 수백만 명에게 대규모로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혼한 지 이틀도 안 된 커플은 소파에 앉아 발견되었는데, 에바는 히틀러의 왼쪽에 앉아 있었고, 히틀러는 적어도 자신을 쏜 채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몸을 숙였습니다. 한편 에바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지만 공기는 아몬드 냄새가 나서 이는 시안화수소가 방출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히틀러의 시체는 카펫에 쌓여 올라가서 총리 관저 뒤에 정원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은 히틀러가 그의 개 블론디를 산책시키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휘발유로 끼얹혀진 후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며 불에 태워졌습니다. 불길은 곧 시체를 덮었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였고,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람 중 한 명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존재는 사라졌을지라도 그 독재자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살아있습니다. 세계는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의 악랄한 행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역사는
인류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바라건대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대륙에서 폭군들과 그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